안녕하세요. 성케이입니다. 오늘은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가지는 의미들과 사람의 품격이 갖는 관계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풀어낸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말을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을 더욱 조심스럽게 내뱉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2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중.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천하의 명장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한 이유가 뭘까? 혹자들은 인덕이 부족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항우가 재주와 힘은 유방보다 뛰어났지만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천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분석이다. 위세와 사나움만을 앞세우는 맹장은 사람을 잠시 끌어올 수는 있으나 제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힘으로 상대의 몸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앉을 수는 없다. 항우가 대업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우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주변에 든든한 원군이 있으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천하대란의 소용돌이에서도 갈등의 한복판에서 겉돌거나 헤매는 법이 없다. 삼국지연의에서 천하의 덕장으로 묘사된 유비 역시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덕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유비는 자신의 덕을 깃발 삼아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였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제갈량을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3번이나 찾아가 고개를 굽히며 도움을 청했다. 겸손과 굽힘과 협업을 통해 난제를 해결한 유비의 새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비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덕이었다. 21세기 버전 덕장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상당수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특유의 포용력과 친화력을 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오바마 리더십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던 때였다. 단상 뒤편에 이민자 400여 명이 연설을 듣기 위해 기립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막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동양인 청년 한 명이 뛰쳐나와 날카로운 구호를 내던졌다. 이민자 추방 중단! 중단!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가볍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품어낸 말을 겨우 부화시켜 밖으로 꺼내놓은 듯 했다. 청년의 예리한 구호가 대통령 연설의 한가운데를 갈라놓았다. 급기야 건장한 경호원이 청년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갔다. 경호원이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청년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청년은 말을 삼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들끓는 문장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의 목소리가 재차 허공을 갈랐다. 정부는 추방을 멈춰라. 멈춰라. 청년과 경호원 사이에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오바마가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오바마가 말을 이어갔다. 다만 이민정책처럼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말해보세요. 오바마의 품격 있는 대처는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한 신문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오바마가 지닌 리더십의 원천이다 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릴 무렵이었다. 나는 밤늦게 홍대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중연설에서 오바마가 들려주는 바리톤 음성과 단번에 청중의 감성을 뒤흔드는 그의 엄품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어느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뻑껌뻑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 고민하는 듯 했다. 남자는 슬며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와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핑계를.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살은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문화적 경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지식인의 일상은 서재에서 시작해 서재에서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은 서재 이름에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았으며 그중 몇몇은 서재명을 자신의 호로 삼기도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서재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 충무공도 서재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을 이용했다. 본래 운주는 산가지를 움직인다는 뜻인데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당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졸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1591년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임명돼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대비에 착수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본능적으로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은 칼을 휘둘러 상대할 수 있었으나 해안의 물길과 지형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는 물론 종종 민간인까지 운주당으로 불려들었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한다. 촛대바위 근처 해상은 물길이 세고 암초도 많습니다. 그런가? 잘못 들어서면 큰일 나겠군.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럿 집어삼켰습니다. 운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는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손문은 손자병법 허실 편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을 언급했다.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다. 승지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다. 무기 체계와 부대의 규모 같은 것을 일컫는다. 재승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지휘관의 전술과 부대의 사기, 군사정보, 준비 태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경우에 따라 승지형보다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순신 장군은 재승지형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운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기보다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재승지형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운주당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연상케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들은 수시로 오벌 오피스에 모여 국가적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지 않으며 참모들은 소파에 걸터 앉아 스스럼 없이 의견을 개진한다. 오벌 오피스에서는 지도자의 말과 참모의 말이 부딪혀 뒤엉킨다. 경청과 치열한 토론으로 뒤엉킨 말들은 단호한 결정으로 태어난다. 한자를 파자에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뤄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에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쯤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소통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품격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다.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이다. 원균은 부임하자마자 운주당 주변에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 참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개방적 공간을 단숨에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경청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불통하는 장수의 말로는 처참했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칠천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 괴멸하다시피 했다. 원균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어디 원균만 그러할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일부 뇌공학 전문가들은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고등한 뇌 메커니즘에서 찾기도 한다. 언어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1분 동안 대략 2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뇌는 그보다 4배나 많은 800단어 정도를 받아들인다. 뇌 능력을 4분의 1만 사용해도 상대의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굳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낀다는 얘기다. 우린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균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 삼은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 봤으면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